비타민 D 혁명 소람 칼사 장성준 옮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놀라운 비타민 D의 힘. 비타민 D 레볼루션. 소람 칼사. 의학 박사 소람 칼사는 미국 내과 전문 의로 애리조나주 사우스 웨스트 교수, 환경 캘리포니아주 자연의학, 동서의학, 통합의학, 미국 전인의학협회 창립회원, 동종요법 침수, 예일대 졸업,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국제 시크교 교리 지도자, 이수 시크교. 장성준 한양대학까지 비타민 D 혁명 소람 칼사. 비타민 D 의학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10여 년 전에 웨턴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기 6개월 전에 이 현상이 알려졌고, 모든 신문 잡지에서 이렇게 이 혁명의 비타민 D 인류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타민 D에 대한 이해와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 속속들이 추가되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여러 내과 전문의로 특히 통합의학에서 30년 이상을 전념해 오면서 인류계에 벌었던 다양한 시대적인 풍조를 경험했다. 70년대는 당뇨병 걱정, 80년대 만성 피로 증후군, 90년대 섬유 근육통, 그리고 지금 또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얼마 후에 가능 기능성 의학 전문가 회의에서 보스턴 대학교 홀릭 박사가 진행한 강연에서 그의 강연은 태양이 떠오르는 장엄한 화면과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전율이 이랬다. 그동안 내가 참석했던 어느 강의와는 달랐다. 홀릭 박사는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체의 모든 조직 세포에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타민 D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비타민이 아닌 호르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서 전신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과 비타민 D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붙였다. 홀릭 박사는 비타민 D에 대한 현행 일일 영양 권장량이 과거거리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의 듣고 집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D에 대한 학술을 모두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시크 교도인 나는 정기적인 이유로 온몸을 가리는 복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기회가 없어서 내 몸 비타민 D는 고갈되었다. 나는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나의 병원은 이른바 태양의 땅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처럼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내가 들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매년 건강검진을 일어나 찾아오는 환자들이 실시했는데 75%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 태양이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남부 캘리포니아처럼 강건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에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는 피부과 또는 다양한 언론 매체의 과다한 태양광선이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야외 활동 전에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실제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종류를 먹느라고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나를 찾는 환자들 대다수가 비타민 D 부족인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외선. 우리는 일광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일광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 이하라면 단기간에 고용량을 투여해서 정상 범위로 끌어올리고 이후에는 유지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수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진료 현장에서 위유 활동을 열심히 실천했다. 그리고 결핍 상태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바로잡고서 규칙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다. 얼마 전에 나는 우연한 기회에 비타민 D 혈중 농도 측정용 막대형 검사지 광고를 우연히 보았다. 다른 검사들 때문에 나와 함께 작업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었다. 집에서 직접 측정하는 검사치라고 소개된 것에서 하루는 명상을 하던 중에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가정용 검사 시트가 상용화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수백만 환자들 또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가더라도 담당 의사가 비타민 D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검사용 키트를 적당한 가격에 환자들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환자들이 이 검사용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의문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동기다. 나는 이 책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또는 재밌고 또 금방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으로 자신의 비타민 D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상치 또는 최적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검사용 키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비타민 D 상태를 검사하고 자신의 건강을 직접 돌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책 본문에 내가 환자들 비타민 D 농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권장했던 섭취량도 공개했다. 품질이 우수한 비타민 D 보충제를 구입하기 쉽지 않다. 홀리 박사 발표의 의학 논문에 따르면 건강식품 판매처에서 구입한 비타민 D 보충제에 표기사항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 사리로 개별 캡슐 표시에 있는 양의 100배가량이 함유된 제품이었다. 양에서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자칫 독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홀리 박사가 보고한 사례에서 결국 독성 증상이 생겨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이런 사례는 자신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결핍 상태를 벗어나서 정상 또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독성이 나타날 정도의 과다 복용은 매우 어렵다. 지난 동에서 처방해준 것 이상으로 과량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모두에게 정상 범위였으며 단 한 명도 독성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D의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의료 전문기관에서 물건을 구매한 회사와 직접 접촉했다. 이 회사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우수한 GMP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같이 소람칼사 박사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비타민 D에 대한 지식, 또 D는 어디서 오나? 우리 몸의 비타민 D 기능은, D의 결핍은, 또 D 결핍의 측정과 또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책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좋을 것이다. 뒤에서 지식의 변천, 뒤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지식의 변천, 요 근래에 이렇게 선전 200년간 중요한 발견. 고리병은 1600년대 처음으로 알려졌다. 고리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심각한 질병. 만약 어린 시절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뼈가 칼슘과 인을 흡수하지 못해서 연하고 약하며 계형적인 뼈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태는 어른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골연화증이라고 부른다. 고리병에 대한 임상적인 기술은 1700년대 산업혁명 때 농촌에서 도시로에서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19세기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더욱더 연기 가득한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시절 유럽에서 고리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1822년에 되어서야 폴란드의 한 의사가 바르샤베에 사는 어린이가 시골에 사는 어린이보다 고리병이 더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병의 치료로서 햇볕 쬐기를 권장했다. 이것이 고리병과 햇볕의 연관성에 대한 첫 기술이다. 그러나 햇볕의 피부를 노출해 해야 생성되는 물질이 비타민 D라는 것을 알기까지 100년이 더 걸렸다. (1920년대와) (30년대는) 북미와 북유럽의 전염병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연구자들은 1754년 스코틀랜드 해관 근위관에서 계혈병이 감기혈류 과열에 연관이 있음을 밝혀진 것을 따라서 음식에 관한 치료 가능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음식과 고리병에 연관도 되어졌고 또 비타민 A 등을 했고 이러한 중요한 발견에 불구하고 고리병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1930년대 들어서 정부 개입이 되었고 빵과 우유의 비타민 D 영양을 높이는 작업도 시작이 되었다. 1950년대 비타민 독성에 대한 공포, 50년대 비타민 D가 특별히 심지어 가덕이 강화된 유아용 조유와 또 우유에 의해서 영국의 중심부는 비타민 독성 때문에 직면, 이것은 많은 공유 역시 비타민 위에 저장됨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소비량을 보상할 만한 양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독성, 난 이러한 사건의 비타민 D가 위험할 것이며 또한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해롭다는 전통적인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 비타민 D 독성의 유행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나는 의대 시절에 비타민 D는 조심스럽게 투약해야 하며 지방에 넣기 때문에 자칫 용량이 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배웠다. 의사들은 비타민 D가 고리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1968년 70년대 초반까지 의사들은 비타민 D가 위와 심장에서 대사되는 것과 장에서 작용을 하는 혈액의 칼슘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은 비타민 D를 비타민보다 오히려 호르몬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은 조직과 기관에 발견되고 이러한 비타민 D 수용체를 구성하는 200개가 넘는 유전인자의 상호 작용들이 차차 밝혀졌다. 내가 진실을 믿고 있는 것은 비타민 D 결핍증의 유행을 더 널리기에 결코 늦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언론을 발표하고 도시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에 대해서 80년대 이후로 태양광에 관련한 피부감의 공포, 또 우리 사회에서는 차단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네요. 자폐증과 감기, 암과 만성통증과 같은 질병과 건강상태 등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암도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란 뭔가? 비타민 D란 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비타민이 실제로 비타민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의에 들어가면 비타민이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체내에서 직접 생산될 수는 없다. 비타민 D는 체내의 칼슘과 인의 대사의 필수 물질이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신체의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우리가 태양광의 자외선 B에 노출되면 체내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의 두 가지 정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실제로는 비타민이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한 연구자가 태양광에 노출되지 않은 게를 길렀던 1920년에 명명되었다. 그는 생선 간 오이를 그 동물에게 먹임으로써 고리병을 예방했다. 그 연구자는 그 질병을 먹는 물질이 오일 내에 있다고 가정했고 체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필수적인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4년 뒤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태양광에 노출될 경우에 체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명명이다. 하지만 공공건강과 공공영양에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고 또한 오래된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공식적으로 비타민 D라고 불러 있다. 비록 비타민 D란 말이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물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더라 하더라도 비타민 D는 에르코칼시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2와 콜레칼시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3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나에게는 2가 좋을까? 3가 좋을까? 비타민 2는 태양광에 노출될 경우에 식물과 곰팡이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에르코칼시페롤은 인간의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3와 비슷하긴 하나 정확히 같은 물질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보충제로 섭취하는 에르코칼시페롤은 합성된 물질이다.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 섭취를 높여주는데 확실히 덜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비타민 D3보다 D2가 덜 효과적이고 효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고 칼슘필요는 많은 의사들이 계속 처방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유용하게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비타민 D2가 유일하다. 그래서 비타민 D2를 처방할 때 몸에서 필요로 하는 D3의 양보다 2배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비타민 D2는 태양광에 체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D의 기본적인 형태의 원시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D3는 많은 연구자들이 콜레칼시피롤이 혈중 비타민 D를 수치를 높여주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능이 있다고 보고했다. D3는 비타민 D2보다 더욱 안전하다. 실제로 D2 과용으로 인해 독성 사례가 있지만 D3는 독성은 단 한 건만 보고되었다. 비타민 D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의하면 D는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뼈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 하나의 역할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10여 년간 연구자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그 역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조직, 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는 D가 체내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으며 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년간 발전시켜온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는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완벽하게 끌고 있는 이 물질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활성 단계의 형태에서는 D3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활성 단계에서는 지방에 녹을 수 있고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도 있다. D는 체내에서 강력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며 그것은 약 200여 개의 유전자 스테로이드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에 녹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방에 녹을 수 있는 비타민들은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체내에 저장될 수 있다. D는 1년 내내 필요한 물질이고 몇 달의 여름 기간 동안에 자외선 비에 노출됨으로써 생산 것들이 체내에 저장되어 태양광이 적은 겨울을 지낼 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오로지 인체에 필요한 최적의 양만을 저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름의 끝에 비타민 D가 적절히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이 끝날 쯤에는 비타민 D의 결핍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D는 1년 내내 필요한 물질인데 그 인체에 필요한 최적의 양만을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필요한 것이 여름으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 D의 세 가지 형태. 비타민 D는 그것이 콜레칼시페롤 자외선이 피부에 부딪힐 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질. 비타민 D3를 파괴하는 기전이 작동되어서 독성 작용을 하는 것을 막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 D3는 보충제로서 무척 유용한데 D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칼시디올은 혈중에 있는 비타민 D3의 전구 호르몬이다. 칼시트리올은 비타민 D3에서 생성된 것으로 심장으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다른 기관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 D가 있는지 나타내지는 못한다. 심장에 비타민 D3에서 생성되는 것이 칼시트리올, 기관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것은 다양한 부차적인 특성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매우 큰 관심을 어떤 의사는 비타민 D 검사를
1.25D3를 측정하도록 잘못 처방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는 없다.